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FOMC에 대한 경계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원달러 환율은 1181원대까지 지금 올라선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3000선을 계속 밑돌면서 힘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어떻게 진단하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알아보도록 하죠.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박광남 팀장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3천선이 무너진 이후에 계속 1%대 하락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밑으로 좀 열어내야 될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반등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자리 보세요? 일단은 테이퍼링에 대한 영향이 이미 저는 선반영은 좀 돼 있다라고 보이고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국내 증시에는 더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FOMC 이벤트를 좀 보고 결정해야 된다. 오늘의 사실 하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거래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대규모의 선물 매수를 좀 했었고 관련해서 확정 매물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좀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영향은 선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테이퍼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시장의 예상 범위 내에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정도를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내일 예정된 FOMC 이벤트에서 테이퍼링의 시행 발표는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기가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물가 압력이 상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존한 상황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고려했을 때는 11월에 시작될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관심은 시작 시점보다는 규모에 오히려 집중을 할 것 같고요.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매월 150억 달러 수준으로 양적 완화의 양을 줄이는 상황입니다.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작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내년 중반 정도면 테이퍼링이 마무리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합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링의 규모가 커졌을 경우에 시장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우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테이퍼링보다는 역시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조기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연준도 현재 이와 같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공급망 병목에 의한 일시적이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만약에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경우에 시장의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급격하게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시적인 문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난 발언처럼 일시적이긴 하나 기대 물가가 높아질 경우라는 가정법을 들어서 대응에 대한 발언을 할 것으로 좀 기대합니다. 즉 말씀드리면 일시적이나 문구는 유지하는데 발언 자체의 톤은 조금 매파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물가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이란 발언이 다시금 기대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발언의 톤 자체는 매파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회의에서 집중을 해볼 것은 인플레이션에 관한 문구가 될 것 같은데 앞서 팀장님은 일시적 문구는 계속 끌고 갈 것이다. 다만 조금 더 매파적으로 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기관상으로 어느 정도 내년 언제까지 현 상황이 일시적이라면 이어질 것으로 연준은 이번에 진단이 나올 걸로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저희의 전망은 연준이 어디까지 전망할지는 모릅니다. 저희의 전망은 4분기에서 내년 1, 2분기까지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병목 현상은 점차 해소가 되겠지만 낮은 재고 수준이라든지 높은 수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물가 압력이 쉽게 낮아질 가능성은 현재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거든요. 다만 시장에서 걱정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에 G20 회의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해서 국제적인 공조를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의 개선 속도가 현재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물가 압력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올해의 물가 상승 압력이 기저효과로 내년에 작용한다는 점도 분명히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요. 게다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낮은 통화 유통 속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좀 낮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도 높은 인플레가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연준도 비슷한 톤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내년 1, 2분기까지 이어진다는 말이 나오면 금리 정상화에 대한 그 속도도 내년 중반 이 정도로 예상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 금리에 대해서는 아마 좀 연준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좀 지양하는 발언을 좀 할 거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표를 보고 움직이겠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고용이 개선되긴 했으나 고용의 회복 속도 등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뭐 금리 인상이 내년 중반이다라고 섣불리 예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더 늦춰질 수 있는 이슈도 좀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이 시간에는 FOMC를 저희가 소화하고 있겠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전략은 이야기해보기로 하고 일단 국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 중에 하나가 위드 코로나입니다. 저희가 위드 코로나 시대 지금은 3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지금까지는 큰 모멘텀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위드 코로나 모멘텀으로 주식시장 조금 더 열기, 좀 온기가 느껴질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를 시행 중인 유럽 몇몇 국가를 보시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최근에 할로윈 이후에 다시 좀 늘어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요. 이런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과거 대비 낮은 치사율과 혹은 또 치료제 등의 등장으로 과거 수준의 봉쇄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것도 기대감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위드 코로나 환경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언급한 제약산 등의 우려로 시장의 기대보다는 속도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은 낮출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또한 계절성이 높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북반구들의 이제 주로 선진국들이 북반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코로나 확진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부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를 무난하게 넘길 경우는 저희가 기대했던 바처럼 위드 코로나 환경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놓으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통로를 열어놓고 대응 전략도 저희는 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시장의 또 다른 변수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1180원대 재진입을 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당분간 원달러 환율 밴드는 어떻게 예상하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일단 물가 우려 등에 따른 달러 강세 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원화의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이미 한 1,200원 수준까지 갔다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을 잡아도 그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상된 수준의 FOMC 결과라면 추세가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은 오히려 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쪽의 수급 좀 어떨까요? 제가 계속 오늘 보고 있는 게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 움직임인데 1조 2천억 원을 지금 넘긴 상황입니다. 상당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데 환율 이렇게 1180원대에서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진다면 외국인의 매도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밖에 저희는 없는 걸까요, 팀장님? 사실은 외국인의 매도가 뭐 단순히 환율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닌데 이제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 1,180원 그리고 1,200원 사이에서 매도했을 때 실익이 그렇게 많은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그리고 큰 이벤트를 앞둔 상황이라는 점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연속으로 거의 이거래일 연속 1조 정도 규모의 선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움직임은 그냥 확정 매매성 수급적인 이슈다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넘어갈 산이 많은 우리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꾸려놓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미국의 경제 지표에서도 둔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도 약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근데 물가 압력은 여전히 높다. 뭐 이런 것들을 예상했을 때 예상보다 연말 소비 시즌의 영향력이 또 낮아질 수 있는 우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연말 소비 시즌 결과가 좀 좋지 않다면 미국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자유로운 종목으로 일단 압축하실 필요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뭐 어려운 얘기지만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업종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이 가장 옳은 대응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에스티로더가 실적 발표 이후에 컨센서스 대비 낮은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다른 경쟁업체 대비 높은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주가는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에스티로더의 실적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화장품 업종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어떤 섹터 관심 보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섹터적인 측면을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어느 업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브랜드력이나 그런 것들이 강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압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보시면 빅테크 내에서도 공급망 병목 현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종목들로 좀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의 일정 부분은 좀 주목을 하시되, 그것보다는 더 큰 흐름을 더 크게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예를 들면 2차 전지 섹터는 여전히 좀 좋게 보이고요. 최근에는 미디어, 컨텐츠 이런 쪽도 그런 인플레이션 환경에선 벗어날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그쪽을 보시되 그거에 대한 성장성은 꾸준하게 저희가 스터디를 해가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만 질문 드릴게요. 2차 전지 콘텐츠 지금 고점 부근인데 여전히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팀장님은 보시는 걸까요?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 환경이라는 것이 좀 완화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환경이라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는 과거와 같이 2019년 시절로 회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역시나 저성장, 저금리 이런 환경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 심리 그런 것들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큰 그림부터 자세한 내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박광남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잠깐 확인을 해보면요. 크게 낙폭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3,000선 계속 하회하면서 1%대 하락 흐름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대 하락이고요. 코스닥에서도 0.47% 천선은 그러다 유지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 계속해서 코스닥 내에서 실적주는 순항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오후 장이네요. 자, 오늘 장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저희가 마감 전에 공략할 종목들도 찝어드리고 박재호의 익절의 기술 파트 2를 통해서는 그렇다면 지금 자리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 최선의 전략도 저희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1부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